이거나, 당신 미쳤어? 이 밤중에 남의 핸드폰은 왜 뒤져? 이게 남의 핸드폰이야? 당신 내 남편이잖아. 어제 저녁에 친구 만난다더니 왜 여자랑 팔짱 끼고 거기서 나와? 당신 미쳤어? 이 나이에 바람이라도 난 거야? 여러분, 평생 성실함 하나로 농협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남편이 72살이 되어 이런 괴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나 여자 만난다. 그게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밥 차려주는 거 말고 당신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냐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 익산 모현동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저는 매일 밤 죽어가는 심정으로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망가진 건 딱 4년 전부터였습니다. 김제 금산면에 있던 시아버님 밭이 팔리면서 남편 손에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거든요. 정수가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좀 즐기면서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이 우리 노후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2억 8천만 원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시커먼 늪이었습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남편은 화려한 셔츠를 사입고 낚시니 골프니 하며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작년 추석 전날 터졌습니다. 전주에서 온 아들이며 광주에서 온 딸아이까지 다 모인 그 축복 같은 자리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밖으로 돌면서 딴 여자 만나고 다닌다. 이 돈 다 그 여자한테 퍼주고 있다고. 순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자식들의 눈빛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따귀를 때렸고 남편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저는 결국 68살이라는 나이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너도 이제 자유다. 그 바람둥이 영감탱이 없이 너 혼자 우아하게 살아봐. 저도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혼하고 딱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 이해 못할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이혼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나오고도 후회하는지 68살 이혼녀가 겪게 된 이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황혼 이혼의 진짜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이 아파트는요, 지은 지 20년이 훌쩍 넘어서 그런지 비가 오는 날이면 베란다 쪽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곤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지역 농협에서 꼬박꼬박 일해서 마련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성성이었으니까요. 우리 남편 철호 씨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농협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집 밖을 나가는 법이 없었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랑 농협연금 합쳐서 220만 원 정도로 사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면서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겨울엔 내복을 3겹씩 껴입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날도 좋은데 모현동 배산공원이라도 좀 걷고 와요.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 곰팡이 피어. 제가 그렇게 등 떠밀면 남편은 리모컨을 쥔 채로 툭 내뱉었죠. 나가면 다 돈이야. 커피 한 잔을 마셔도 5천 원인데 집에서 믹스커피나 타먹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투덜거림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양반이 집안에 있을 때는 제 세상이 무너질 걱정은 안 해도 됐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었는지 말이에요. 남편의 그 검소함은 사실 절약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게 그것뿐이라 어쩔 수 없이 닫아건 빗장이었다는 거요. 평화가 깨진 건 4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던 밭 수천 평을 남편이 홀로 상속받게 됐거든요. 형제들도 없던 터라 그 땅은 오롯이 남편 차지가 됐죠. 처음엔 그까지 시골 땅, 농사나 짓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근처에 무슨 개발이 들어선다면서 땅값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그 밭을 급하게 매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거기 적힌 숫자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8만 원도 아니고 280만 원도 아닌 2억 8천만 원. 평생 만 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쓰던 사람 손에 그 큰 돈이 쥐어진 겁니다. 정수가, 나 이제 이 통장 들고 농협 가서 보험 하나 들고 올게. 이제 우리도 노후 걱정 끝이다.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통장을 뺏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당장 그 돈으로 빚부터 갚자고 매달렸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남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짠돌이 영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톱을 갈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낯선 눈이었죠. 돈이 생기고 딱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집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브랜드 낚싯대부터 시작해서 한 벌에 수십만 원 한다는 고가 등산복까지. 남편은 평생 입던 구멍난 닝닝이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당신 갑자기 웬 옷을 이렇게 많이 사? 우리 나이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나도 이제 사람 좀 만나고 살 거야. 평생 농협 구석에서 남의 돈 계산만 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잖아. 당신도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익산 영등동에 있는 파크 골프 모임에 가입하고 부안이나 군산으로 원정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왔죠. 어떤 날은 군산 비흥항에서 밤낚시한다며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쓰던 옷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비누 냄새만 나던 사람이었는데 그 독하고 달콤한 향기가 옷감 사이에 배어 있는 걸 보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닐 거야.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묻은 거겠지.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던 그 밤들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가꾸기 시작할 때 그건 단순히 자신감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남자로 보이고 싶다는 지독한 갈망의 신호였다는 거리요. 그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저 돈이 생겨서 신이 난 줄로만 알았던 제 무지함이 앞으로 다가올 그 처참한 배신의 밑거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우리 남편 철호 씨가 딱 그랬습니다. 평생 농협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며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던 그 남자가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찍힌 이후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평생 비누 냄새 아니면 쿰쿰한 담배 냄새만 나던 사람에게서 언젠가부터 익산 영등동 백화점에서나 날법한 진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갑자기 웬 향수야? 안 하던 짓을 하면 몸이 아픈 거라던데. 제가 걱정 섞인 농담을 던져도 남편은 대꾸도 없이 거울만 봤습니다. 흰머리를 정성스럽게 염색하고 비싼 구두를 신은 남편의 뒷모습은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철호가 아니라 어디 돈 많은 집 회장님이라도 된 것 마냥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거실 식탁에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은
현금 뭉치를 툭 던지더군요. 이게 뭐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야. 250만 원이니까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나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니까 당신도 나 귀찮게 하지 말고. 평생 매달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가계부 써가며 벌벌 떨던 저에게 2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모현동 마트에서 한우를 매일 사 먹어도 남을 돈이었죠.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도 이제 남들처럼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친구들한테 커피도 한 잔 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넉넉한 생활비가 사실은 저를 입막음하기 위한, 그리고 남편이 밖으로 마음껏 나돌기 위한 면죄부였다는 사실을요. 돈이 생기니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오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하며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단절되었고 각자의 방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불어났는데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취미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배상공원에서 파크 골프나 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부안 격포항이니 군산 비흥항이니 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더라고요. 수백만 원짜리 낚시 장비를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다니는 남편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정숙 씨, 철호 씨 요즘 아주 청춘이네 청춘. 부러워서 어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노후가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막상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좋은 차는 있는데 옆자리에 태워줄 남편이 없으면 그건 풍요 속의 빈곤이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낚시가 잘 된다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정읍 쪽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어. 남편의 핑계는 갈수록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는 250만 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받는 대가로 나는 남편의 부재를 허락해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노후였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언제부턴가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려 제가 받으려고 하면 남편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당신이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30년 넘게 사생활 같은 건 키우지도 않던 남자가 갑자기 제 앞에서 담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담 너머에서 남편이 누구와 웃고 있는지, 그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던져주는 돈 뭉치를 보며 제 직감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을 뿐입니다. 괜찮을 거야. 설마 그 나이에 무슨 사고를 치겠어. 그저 돈이 생겨서 신이 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손은 늘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멈추지 않던 어느 날 밤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친구 미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술 한 잔 마시고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양심이 찔려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이혼 후에야 알게 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은 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250만 원을 준 뒤로 제 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해졌습니다. 모현동 마트에서 제일 비싼 과일을 집어들고 백화점 가서 50만 원짜리 코트도 한 벌 사 입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눅눅한 지하실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살면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미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수가 영등동으로 좀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등동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미자가 제 손을 꽉 잡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정수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철호 씨 단속 좀 해야겠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양반 요즘 낚시 다니느라 바빠. 어제도 군산 비응항 간다고 나가서 밤샜어. 제 대답에 미자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나 어제 우리 손주 녀석이랑 영등동 CGV 가서 영화 봤거든. 근데 거기서 네 남편 봤어. 그 갈색 점퍼에 체크무늬 모자 쓴 거, 그거 철호 씨 맞지? 미자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그 갈색 점퍼는 지난번 생일 때 제가 보험금 만기된 걸로 사준 비싼 브랜드 옷이었거든요.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 그 양반 영화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야. 제가 억지로 웃으며 부정하자 미자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웬 젊어 보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팝콘을 사서 들어가더라고. 내가 눈이 나빠도 그건 확실히 봤어.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미자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군산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밤낚시를 한다는 사람이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영등동 영화관에서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니요. 길가에 서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5번, 6번. 신호음이 끊길 때마다 제 인내심도 뚝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미자가 잘못 본 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익산 배상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농협에서 정직하게 일했다고 믿었던 내 남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을 저한테 다 맡기던 그 착한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남편의 낚시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니 아직 군산에서 돌아오지 않은 척하려는 모양이었죠.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말했던 그 갈색 점퍼를 찾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는지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어제 입고 나갔던 갈색 점퍼를 찾아냈습니다. 옷감을 만져보니 군산 바닷바람에 짠 기운은커녕 진한 향수 냄새와 달콤한 팝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점퍼 오른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걸리더라고요. 꺼내보니 영등동 CGV라고 선명하게 적힌 영화 티켓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 시간은 7시 반. 인원은 성인 2명. 영수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여기 군산인데 파도가 세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라고 했었거든요. 전화를 끊으면서 감기 조심해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영수증을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어쩌면 제가 알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현관문만 쳐다봤습니다.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오겠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낚시 가방을 챙겨들고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하며 너스레를 떨며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다음 달 생활비 250만 원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람 마음도 그런가 봅니다. 평생 좁은 농협 창구에서 갇혀 살던 남자가 2억 8천만 원이라는 넓은 바다를 보더니 이제는 원래 살던 좁은 어항으로는 도저히 돌아오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그 경쾌한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왔어. 당신 안 자고 뭐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활기차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꽉 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30년 넘는 세월은 이 종이 쪼가리 한 장과 함께 타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아픈 남편을 차에 태우고 가며 했던 걱정이 생각나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도려내야 할지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경쾌한 콧노래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불을 켜더군요. 깜짝이야. 당신 이 밤중에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사람 놀라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낚시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영수증을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저녁 7시 반, 당신 영등동 CGV에서 뭐 했어? 군산에서 낚시한다던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영수증을 쓱 보곤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아, 이거? 어제 낚시 가려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냥 왔어. 그러다 동호회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영화 한 편 본 거야. 그게 뭐 대수라고 이 야단이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영화 좀 본 게 죄야? 평생 농협 머슴 노릇하다가 이제 좀 숨쉬고 사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감시해? 이 2억 8천만 원 내가 상속받은 내 돈이야. 당신 돈 아니라고. 그 말을 내뱉고 남편은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밤 익산 모현동의 우리 집은 정막보다 더 무서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예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으니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식이었죠. 아침이면 오늘 영자 씨 만나서 정읍 쪽으로 드라이브 간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영자라는 이름이 남편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쳐야 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여자한테 돈 다 퍼주고 나중에 어쩔 거야?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제가 울며불며 매달려도 남편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영자 씨는 당신처럼 잔소리 안 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내가 밥 좀 사주고 보험 하나 들어준 게 다야. 당신은 그냥 내가 주는 250만 원이나 챙겨서 잘 살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 250만 원이라는 돈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저 돈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사나 하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30년 넘게 남편 그늘 아래서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제 입을 막고 자신은 그 여자와 익산이며 전주며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제법 큰 돈을 대출까지 받게 해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무슨 식당을 차린다나 뭐라나 하면서 남편의 은퇴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집안은 지독한 향수 냄새와 정적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50만 원 뭉치를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돈이 남편의 정조와 맞바꾼 대가라는 생각이 들자 돈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라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제 눈을 보며 나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무작정 집을 나와 모현동 배상공원을 걸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부부가 정답게 걷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남편 퇴직하면 같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소박한 꿈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뭉치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찢겨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외박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아예 일주일 내내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나 지금 바빠 끊어 하고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갔고 몸무게는 한 달 사이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68살 노인이 아니라 다 시들어버린 낙엽 같았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참고 살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건네는 그 위로가 제게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남편이 주는 250만 원이 제 노후를 보장해줄 복지라고 믿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드디어 운명의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아들이 오고 광주에서 딸이 오기로 한 그 명절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의 뻔뻔함이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통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더 큰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었을 뿐이었죠. 추석 전날 온 가족 앞에서 터뜨린 그 폭로전은 정말이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온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고 광주에서 온 딸애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죠. 남편 철호 씨는 끝까지 오해다. 저 여편네가 미쳤다며 발악을 하더니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그런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을 나간 지 딱 일주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해서 가봤더니 그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다 떨어진 갈색 점퍼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노숙이라도 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됐고 그 화려하던 향수 냄새 대신 찌든 담배 냄새만 가득하더라고요.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뻣뻣하던 고개가 바닥에 닿을 듯 숙여지는 걸 보는데 미운 마음보다 측은함이 먼저 올라오는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정리했다며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번호도 지우고 차단했어. 이제 나 집 밖으로 안 나갈게. 당신이랑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차 시동을 걸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저를 돕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 그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익산 배상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어머, 철호 씨 이제 정신 차렸나 봐. 보기 좋네. 하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생활비 250만 원을 주는 걸 넘어서 자기가 가입했던 개인보험이며 국민연금 수령 계좌까지 다 저한테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우리 내년 봄에는 저기 제주도라도
한 달 살기 하러 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살자. 남은 돈 2억 넘게 있잖아. 그거 다 우리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데 쓰자. 남편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나이 먹어서 치는 사고는 한때라더니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을 탓하며 다시 예전처럼 남편을 위해 정성껏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변했다는 소식에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전주에서 좋은 고기를 보내왔고 딸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잘하신다니 다행이야. 역시 엄마가 대단해라며 치켜 세워줬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보상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복지제도나 시니어 지원금 같은 정보를 같이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거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농협 있을 때 배운 게 그런 거잖아. 그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한 달, 두 달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하지도 않았고 남편이 잠시 영등동 마트에 다녀온다고 해도 웃으며 다녀오라고 배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텅 비었던 가슴에 다시 온기가 차오르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폭풍 전야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그 말, 그건 정말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무르던 그 다정한 손길 뒤에 제 등 뒤로 어떤 칼날을 갈고 있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반성과 눈물은 사실 더 큰 파멸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거죠. 저는 그 가짜 평화에 취해 우리 집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림자가 제 목을 죄어오기 직전까지 말이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눈물이 너무나 완벽했던 것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평화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에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가짜 봄날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가짜 봄날은 딱 2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아오리 사과를 깎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십니까? 우체국 등기입니다. 김정숙 씨 계세요? 제 이름으로 온 등기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서류 한 장. 보낸 곳은 우리 남편이 평생 몸담았던 그 농협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제2금융권 은행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어내려가는데 제 손끝부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원리금 연체 독촉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모현동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우리 집 담보로 돈 빌렸어?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제 비명 섞인 물음에 남편은 읽던 신문을 툭 내려놓더니 조금 전까지 보여줬던 그 다정한 표정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연극이 끝난 뒤 분장을 지우는 배우처럼 말이죠. 당신이 사인했잖아. 저번에 내가 노후 보험 좋은 거 나왔다고 서류 가져왔을 때 당신이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었잖아. 그거 사실은 연대보증 서류였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히는 대못이었습니다. 지난달 남편이 저를 위해 연금형 보험을 새로 가입해주겠다며 가져왔던 그 두꺼운 서류 뭉치.
나만 믿어, 정수가. 이제 우리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함은 제 인감을 뺏기 위한, 이 집을 팔아넘기기 위한 치밀한 덫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랑 정리했다고? 당신 참 순진하다. 영자씨 식당 개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했거든. 2억 8천만 원? 그거 벌써 다 썼어. 모자라니까 이 집이라도 잡아서 해줘야지 어떡해. 당신 미쳤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제 모습은 보지도 않은 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들어와. 영자 씨랑 전주 가서 살 거야. 이 아파트 조만간 경매 넘어갈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그동안 생활비 250만 원 준 거, 그거면 당신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지난 2달 동안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설거지를 도와주던 그 모든 행동이 오로지 제 이름으로 된 지원금과 대출 한도를 뽑아내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차라리 이대로 심장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 국민연금 수령계좌 다시 바꿨으니까 이제 돈 들어올 일 없을 거야. 주택연금 신청하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조종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는 제가 조금 전까지 남편을 위해 깎아놓았던 사과 조각들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제 저는 68살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내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5천만 원.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익산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전주 효자동 쪽에 아파트를 새로 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속이고 안심시킨 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서 그 여자에게 바친 거죠. 이게 과연 30년 넘게 부부로 산 사람의 도리입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그날 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홀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뿐인데 왜 내 노후는 이런 지옥이 되어야 하나?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아파트 벽면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 속에 남편만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익산 모현동의 이 24평 아파트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손에 쥐고 있던 1억 5천만 원짜리 대출 독촉 서류가 땀에 젖어 눅눅해질 때까지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도구처럼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1억 5천이라는 빚더미보다 더 제 숨통을 조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자식들을 키워낸 곳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주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길. 이 지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길.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의 첫마디는 제 가슴을 도려내는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랬어? 아버지가 서류 가져왔을 때 왜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냐고. 1억 5천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원망이 더 컸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기 자식들 학원비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아들에게 엄마의 비극은 그저 해결하기 힘든 짐일 뿐이었던 거죠. 광주에 사는 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 찾아서 법대로 해. 우리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 미안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비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좋은 옷 한 벌 안 사입고 농협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는데 막상 제가 벼랑 끝에 서자 자식들은 자기들의 평온한 일상이 깨질까봐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전주에서 익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번쩍이는 전주 시내의 불빛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정수가, 너 참 헛살았다. 남편한테 속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68살 먹어서 남은 게 빚더미뿐이구나. 그때 버스 안에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진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익산으로 돌아오니 소문은 이미 동네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모현동 농협 다니던 철호 씨 부인, 남편이 돈 들고 딴 여자랑 튀었다며 집도 경매 넘어간다던데 아이고 쯧쯧. 평생 고생만 하더니 말년에 웬 날벼락이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단지 내 산책을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이 섞인 그러면서도 은근히 고소해하는 그 눈빛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믿었던 친구 미자조차도 뒤에서는 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떠들고 다녔다는 거리요. 정수기가 너무 순진했지. 요즘 세상에 남편을 뭘 믿고 인감을 맡겨? 그 배신감은 남편의 외도만큼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나오는 거랑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어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나갈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은행 창구에 앉아 상담원에게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김정숙 고객님,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거라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조만간 압류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법은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서류와 숫자로만 저를 심판했죠. 저는 은행 문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국을 끓여달라며 아양을 떨던 그 모습들이 환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미 전주 효자동 어딘가에서 그 여자와 웃으며 지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여기서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서 내 인생 돌려달라고 우리 자식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냐고 따져 물어야겠다. 그렇게 저는 68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증오를 품고 전주 시내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 아플까봐 그게 제일 큰 공포였는데 이제는 그 남자를 마주했을 때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제 자신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제 안에 도끼가 서서히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익산에서 전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아들이 사는 전주 효자동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그 여자와 효자동 쪽에 집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68살 먹은 노인네가 무작정 길거리를 헤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1억 5천만 원의 대출과 곧 경매에 넘어갈 모현동 아파트.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이렇게 넓은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익산 영등동 마트만 다녀도 아는 사람을 대여섯 명은 만나는 좁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 낯선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에 던져지니 제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효자동의 한 식당가 골목 끝에서 익숙한 번호판의 은색 세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 차는 분명 우리 남편이 상속받은 돈으로 기세 좋게 뽑았던 그 차였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아끼던 갈색 점퍼와 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카프가 보조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이 지옥을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 옆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그 짠돌이 농협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셔츠에 고급 시계를 차고 그 여자의 가방까지 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이철호, 당신 거기 안 서. 제 비명 같은 소리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내 연녀라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더군요. 남편은 저를 구석진 카페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 세련된 음악 소리가 제 처량한 꼴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내가 분명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의 첫마디는 미안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구겨진 대출 독촉 서류를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이게 사람이야? 나 몰래 집을 담보로 1억 5천을 빌려? 이거 당장 당신이 해결해. 안 그러면 나 이대로 안 죽어. 당신네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그 여자의 손을 꼭 잡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정수가, 나 이제 남은 돈 없어. 그 2억 8천만 원? 영자씨 식당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하는데 다 썼어. 이 1억 5천도 영자씨 보험 대리점 하나 차려주려고 빌린 거야. 당신이 사인했잖아. 당신 이름으로 빌린 거니까 당신이 갚아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그 여자는 한술 더 뜨더군요. 형님,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추해요? 철호 씨가 형님이랑 살면서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돈은 형님이 알아서 갚으시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30년 세월을 바친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을 날려버리고는 고작 만난 지 몇 달 된 여자를 위해 저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자식들은? 너 우리 아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래?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자식들도 다 똑같아. 걔들도 내 연금 탐내지.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방해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남편은 그 여자를 태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차 문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대로 집이 넘어가면 나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고 비참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는 빗물 섞인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은색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토록 비참하게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60세가 넘어서 믿을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내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 한 푼과 내 몸 누울 작은 방 한 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빗물을 받아먹으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다른 지원금까지 신청해서 그 여자의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 익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철호라는 인간은 제 인생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 비록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지언정 내 남은 자존심까지 저 인간들에게 주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요.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제 눈을 보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기 위해, 아니, 저 인간들이 망하는 걸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전주 길바닥에서 빗물을 맞으며 나뒹굴던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건 참겠는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병 때문에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누워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현동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받아간 1억 5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외도했으니 법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나라에서 이 빚을 없애줄 줄 알았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익산시청의 복지 담당자를 만나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김정숙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라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68살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을 해야 한다니. 평생 농협직원 아내로 남들 부러워하는 중산층으로 살아온 제 자존심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요.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20년 넘게 정들었던 모현동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헐값에 팔리기 전에 어떻게든 금매로 넘겨서 빚을 갚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아파트를 팔고 1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딱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세월의 보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액수였죠. 남편이 날려먹은 2억 8천만 원의 상속 토지 대금과 이 집의 가치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저는 익산 영등동 변두리에 아주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죠. 모현동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냉장고 하나 들여놓으면 꽉 차는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고통을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에게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법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하루 식비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하는 처지가 됐죠. 반찬이라곤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한 봉지가 전부인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던져주던 250만 원의 생활비가 얼마나 독이 든 성배였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전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참혹했습니다. 남편 철호 씨가 그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이었죠. 그 여자는 남편 명의로 된 보험해약금까지 싹 챙겨서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더군요. 남편은 지금 전주 어느 고시원을 전전하며 경비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핥히었을까요? 그놈의 돈 2억 8천만 원이 뭐라고 30년 세월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야 했을까요? 남편은 가끔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주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힘조차 제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침 7시 반이면 영등동 근처 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주선해준 아동등하교 도우미 일을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남짓 받는 작은 수입이지만 내 손으로 벌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돈이 남편이 던져주던 100만 원, 200만 원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값지다는 걸 이제야 배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남편 없는 명절을 준비합니다. 자식들도 이제야 미안했는지 전주에서, 광주에서 찾아오겠다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올해는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구나.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 쓸쓸하지만 단단한 삶이 바로 제가 도달한 진짜 결론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룸 창틀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그래도 정수가, 너 오늘 살아있지 않니?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김정숙으로 서 있지 않니? 통장 잔고는 예전만 못해도 이제 제 눈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68살에 이혼한 제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8살에 이혼하고 좁디 좁은 원룸으로 들어온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 할망구 참 미련하게 살았네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라도 저랬겠다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의 바람이나 이혼의 아픔보다 훨씬 더 무섭고 현실적인 노후 자금의 진실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늘이 무너져도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는 자식도 남편도 아닌 오직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당신 위해 좋은 보험 가입해 줄게. 노후에 연금 더 나오게 손 좀 봐줄게 하며 서류를 가져왔을 때 저는 30년 넘게 산 정을 믿고 글자 한자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우리 집을 날리고 저를 1억 5천만 원의 대출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나만 믿어라는 말,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임이고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는 도박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 무게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혼만 하면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안 봐서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주던 생활비 250만 원? 그거 없어도 내 국민연금 80만 원이랑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조금 보태면 혼자 충분히 살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온기라고는 없는 거실에서 12월 추위에 가습이 아끼려고 내복 두 겹 껴입고 앉아 있어 보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누렸던 따뜻한 물, 따뜻한 밥상이 사실은 엄청난 비용과 노동의 대가였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내가 매달 내 손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단돈 50만 원이라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처럼 시니어 클럽에서 아동등하교 도우미를 하든 마트에서 파트를 뛰든
내 몸을 움직여서 버는 돈이 없으면 노후의 자유는 그저 고립일 뿐입니다. 익산 영등동 이 작은 원룸 월세 30만 원이 때로는 남편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황혼 사춘기를 조심하세요. 우리 남편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퇴직을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저는 남편을 축하해 줄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전문가와 상담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돌고 향수를 뿌릴 때 저는 나이값 좀 해라며 비난만 했지. 그 남자가 왜 저렇게 변해가는지, 그 돈이 어떤 구멍으로 새나가는지 차분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돈줄을 쥐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한번 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혼이 정답인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했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었다는 비겁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던지지도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8살 김정숙은 비록 작은 원룸에 살지만 이제는 남의 돈 250만 원이 아니라 내 돈 8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이 못난 언니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